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설 강의를 맡게 될 장우석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고3 이제 개런티 모의고사 1회 해설을 맡게 되었고요. 이번 모의고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는 뭐 각자마다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좋았을까, 혹은 어떤 부분에서의 어떠한 실수가 있었을까 제가 유추해가면서 글을 읽어나가긴 하고 해설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포인트 자체를 잡을 때는 이 모의고사는 어휘나 그 구조적인 부분들만 잘 넘어갔다면 내용이나 맥락적 부분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바로 모의고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부터 진행을 할게요. 수업은 20번부터 40번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가봅시다. 그러니까 those in need, 필요가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결국 고귀한 열정이 될 거래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타인을 돕는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와야만 하는 거냐면 진정한 친절에서부터 와야지 의무나 기대감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법이 하나 나왔네요. 여기에 어떤 표현법이에요? 진정한 친절함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는 there is no, 뭐가 없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었대요. 무엇에 대해서요? 즉 자발적이고 자선적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가 가질 수 있었을 거래요. 그런데 하지만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영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극대화될 거래요. 언제? 이것이 자발적일 때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but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건데, 보통 우리가 but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보편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역접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반대적 개념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뭔가 앞문장과의 반대적 개념보다는 조금은 더 어떤 느낌이에요? 확장적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얘기해볼까? 확장적이라는 것보다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오히려 이제 조금 더 핀포인팅, 포커싱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문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발적이고 자선적인 일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가질 건데, 중요한 거는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 해야 된다? 자발적이어야 된다. 이거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but으로 연결해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가봅시다. 사람들이 강제당했을 때, 타인을 도와야 된다라고 강제당했을 때 이것은 어떤 원망과 씁쓸함을 제공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부정적 감정을 이끌게 될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타인을 돕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훨씬 더 많은 기쁨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충족감을요. 결국 이 필자는 반복적으로 언급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들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직접 선택을 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문장에서 요약하여 타인을 돕는 것은 should be, 자발적인 행동이 되어야 되지 이것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정답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뭐예요? 3번이 되겠죠.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었어요. 주제 문장은 여기에 in short 이하에서 정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쓰면 큰 문제 없이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21번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21번 문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재밌었던 문제 중에 하나죠. 아마 대체적으로 공감하시겠지만 맞춘 분들은 답을 내는 거는 첫 문장에서 의아했던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답을 내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럼 볼게요. 생각이라는 것은 놀라움을 주게 될 거래요. 무엇에 관하여서? 기억에 관하여서요. 자, when it comes to는 무엇에 관하여라는 뜻이죠. 그러면 생각은 기억에 관해서는 굉장히 놀라움을 주게 될 거래요. 어떤 순간에 너는 기억하지 못할 거래요. 너가 아침을 먹었던 것, 즉 네가 아침에 먹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할 거래요.
또 다른 순간에는요, 너는 30초의 텔레비전 클립을 오래전부터 기억해낼 수 있을 거래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기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시간의 흐름과의 개념과는 맞닿아 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먹은 아침 반찬은 기억이 안 나도 오래전의 TV 클립은 기억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갑자기 화자가 튀어나오네요. 자, 내가 첫 번째로 프란시스의 인용구를 읽었을 때 그 인용구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너는 have to really be. 자, 너는 뭐 해야만 하냐? 용기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너의 즉각적 생각에. 자, 너는 즉각적 생각에 용기가 있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는 건 뭐예요? 용기가 없다면 너는 will just knuckled under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수 있었을 만한 상황들을 잃어버리게 될 거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얘들아? 내가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었는데 잃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언제? 너가 즉각적 생각에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겠어요? 내가 즉각적 생각에 용기를 낸다면 나는 기억할 만한 상황들을 분명히 얻어질 수도 있을 거구나. 반대적 개념들도 같이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내게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용기가 있었다면 기억할 만한 사건들, 다시 얘기하면 두드러지는 사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다라고 이 사람은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이해하면 좋지만 답을 낼 때는 여기까지는 이러면서 읽다가 밑에서 답 나오기는 해요. 이것은 즉각적으로 나는 무엇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 생각해봤대요. 그 광고 속에서 한 남성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을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여성에게 쳐다보고 난 후에 그는 무엇하기로 결정했냐면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를 결정했대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 잡아야겠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이거 굉장히 이 필자 입장에서는 조언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그는 뛰어갔대요. 어디로? 이제 꽃가게로. 그리고 꽃다발을 샀대요. 그는 다시 더 가서 그녀에게 무엇을 줬대요? 꽃을 주었대요. 그러고 그는 그의 직감적인 감정을 따랐고요. 그리고 마법적인 광고의 세계에서 이것은 성공을 얻어냈대요. 자, 그로 인해서 결국은 얘들아, 이 필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예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충동적으로 행동했더니 실질적으로 성과를 분명하게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더욱더 최근에는 상업적인 그 광고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다시 얘기하면 최신 폰에 대한 광고는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보여줬냐? 만약에 너가 충동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그리고 너의 아이디어를 따른다면 너는 너의 기차 예약을 바꿀 수 있고 또 너의 꿈의 여성을 만날 수 있을 거래요. 왜 이렇게 다 여자 만나는 거 좋아해? 그쵸? 여하튼지 간에 이것 또한도 너가 바라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겠죠. 결국은 수년이 지난 후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들, 이것은 너의 아이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래요. 자, 여기서 잠깐만 정리해보자.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뭐야, 얘들아? 충동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것을 직관적인 아이디어, 형용사를 잘못 썼네. 직관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충동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무언가 성취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때때로 너는 단지 뭐 하기만 하면 돼? 뛰기만 하면 돼요. 도약하기만 하면 돼. 그거는 결국 뭐야? 너의 직관이 너에게 말해주는 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없이 머뭇거리지 말고요. 정답은 1번밖에 될 수가 없겠네요. 너의 꿈을 따라라. 아예 말이 안 되죠. 과거를 잊어라. 말이 안 되죠. 원래 의도 아니죠. 강화해라 너의 최고의 행동들을 아니죠. 반복적인 건강 루틴은 더더욱이도 아니고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포인트를 잡을 때 여러분들 그냥 간결하게 잡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글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답이 쉽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네요. 자, 2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오염의 형태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시민으로서 종종 대부분이 알고 있는 오염의 형태는
공기에 있을 거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래서 나는 또 여기서 화자가 튀어나오네. 그래서 나는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 그 사람은 누구냐? 하여튼 어떤 대학에 있는 환경, 과학 전문가인 이 교수와 인터뷰를 했대요. 그 사람은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양, 즉 중요한 연구를 carrying out, 실행했던 사람이래요. 그 연구는 어떻게 이것이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치는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기의 오염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녀는 나에게 뭐라고 설명해줬냐? 만약에 너가 도시, 그 대도시에서 살고 있어, 오늘날. 그러면 매일 너는 마시고 있는 거래요. 화학 스프를요. 어머 끔찍해라. 그 화학 스프는 뭐예요? 많은 다른 오염 물질들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것들, 즉 자동차 엔진으로부터 배출된 것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여기서 얘들아 different에 대한 해석은 다른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양한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세요. 다양한, 하나가 아닌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로 일관되지 않은이라는 의미야. 일관되지 않은, 그래서 다른 혹은 다양한, 자, 다양한 오염 요소들의 혼합체를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기 오염에서의 우리는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냥 보편적 사실이죠, 여러분들. 뭐 오염된 대기를 마시는데 좋을 수가 없잖아요. 너의 뇌는요, did not evolve, 진화하지 않았대요. 어쩌도록? 흡수하도록요. 이런 화학품들을 흡수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대요. 철분과 같은. 그래서 결국 호흡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한 화학품들을 마시도록 진화하지 않았대. 그렇게 이것은 어떻게 그들을 다뤄야 될지를 모를 거래요. 그렇게 단지 오염된 도시에서 살면 그녀가 말하기를 너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복적인 화학의 외상을 경험할 수 있을 거래요. 어디에? 너의 뇌예요. 이제야 좀 결론을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너가 그런 식으로 계속 마시게 되면 너의 뇌에 상처를 입힐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반응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단지 염증을 유발함으로써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거야. That goes on the floor. 그게 수십 시간이 지난다면요. 그녀가 말하기로는 이것은 신경세포나 신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그 무엇에 따라서, 그 복용량에 따라서, 그리고 유전적 민감성에 따라서 결국 시간이 지나서 너의 뇌세포는 데미지를 입을 거래요. 게임 끝. 나왔죠? 도시의 대기 오염은 그렇지, 인간 뇌에 악영향을 미친다. 요즘 수능도 그렇고 작년에 어려웠던 문제들도 그렇고 22번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얘들아 인과관계 파악을 되게 잘해보시면 쉬워요. 그래서 항상 오염이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식의 인과관계를 파악해보시면, 자, 인간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요. 인과관계를 파악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답이 나오게 좀 더 쉬워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그 다음에 23번 문제를 해볼 건데, 23번 문제는 답을 고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중간에 해설에 대한, 그러니까 설명에 대한, 묘사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웠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도록 해보자.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정이 격해져요. flare는 격해지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아드레날린이 치솟는데요.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생각이라는 거는 분명한 위험한 동반자가 되어지게 될 거래. 자, 그러니까 감정이 격해지고 아드레날린이 치솟을 때 생각은 분명히 위험해질 것이다. 여러분들 글을 파악하실 때 있어가지고 이와 같은 전제들은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이럴 때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러지 않았을 때 그냥 혼자서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된다는 인과관계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자, 패닉이라든지 충동성은 아무리 유혹적일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후회나 혹은 악화를 만들게 될, 악화의 길을 걷게 할 거래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자, 그래서 대신에 핵심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차분함의 방패를요. 방패라는 말에 꽂히기보다는 뭐에 꽂히는 게 좋아요? 차분함을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강철 망토가 되어지게 될 거래요. 회오리 바람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회오리 바람이라는 건 어려울 거 없겠죠. 감정이 격해짐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들이 되겠죠. 그랬을 때 차분한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차분한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숨을 참아 그리고 정신을 집중해, 이러한 차분한 반응들은 우리로 하여금 연기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줄 거고요,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해줄 거고, 그와 같이 그 다음 우리에게 확실한 길을 보여주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택할 수 있게끔. 자, 그러니 차분한 반응이 우리를 조력해 줄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랬을 때 강조 구문이 나오네요. 이것은 이러한 고요함에서 결국 그 고요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부래요. 뭐에 대한 거부? 즉각적인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가버리는 것에 대한 거부야. 다시 얘기하자면 감정에 우리가 밀려 쓸려버리는 거. 첫 줄에서 지금 선생님이 밑줄 치고 온 감정적인 격해짐과 치솟음, 이와 같은 부분에서 거절해주는 것, 즉 우리를 막아주는 이와 같은 차분함, 다시 얘기하자면 calm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요, 결국 어떤 일을 만들어주게 되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강화한 부분들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거야 얘들아? activity 명확하게 해서 행동하고요, 치료하고요, 그리고 위험한 물을 안정적 손으로서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줄 거래요.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지 않을까요? 결국 차분한 감정이라는 것이 뭐야 얘들아? 격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치솟으면 생각이 그쪽으로 같이 가버리잖아. 위에서 전제 깔았잖아요. 맨 첫 줄에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치솟으면 생각이 거기 위험한 동반자가 되니까 우리가 차분하게 휩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서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죠. 굳이 조금 더 얘기하자면 23번 문제니까, 이 바다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것은 큰 목소리, 만연한 큰 목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소음 위에 떠 있는 게 되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소음 위로 떠오르는 단호한 목소리겠죠. 단호하고 명백한 목소리가 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둠 속의 등대가 되어지게 될 것이래요. 자, 다시 얘기하자면 얘들아, 결국 뭐예요? 차분함이 나를 지켜주고 길을 찾아줄 것이다. 따라서 결국 너가 세상에 이거 안 좋은 곳에 세상에 너에게 안 좋은 것을, 가장 최악의 것을 던져줬을 때 기억해라. 그러한 평온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이것은 다시 되어질 것이다. 숨쉬고 생각하고 행동해라. 다시 얘기하자면 차분해져라. 정답은 얘들아 뭐예요? 차분한 반응에 대한 필요성이죠. 거친 상황에서. 이거는 이견의 여지가 없겠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크게 어려울 만한 상황은 없었을 겁니다.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24번이요. 자, 24번 같은 문제에서 여러분들 요즘에 24번 문제가 수능에서도 또 육모에서도 여하튼 이제 구모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24번 문제를 푸는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얘들아, 지문의 단일화된 주제를 파악하는 거를 이제는 넘어서서 여러분들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공통 맥락을 파악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히려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한번 도와드릴게요. 판사들은 법령에 대한 내용, 다시 얘기하자면 문구로 시작하게 될 거래요. 그리고 그들은 추정하게 될 거래요. 문구가 말하는 것이 법령이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잘 들어봐. 조금 더 가볼게요. 하지만 이와 같은 가정들,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가정들은 반박할 수 있을 거래요. 그 추정, 다시 얘기하자면 법령이 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문구가 말하는 것이 곧 법령이 의미하는 거다라는 이 부분들에 대한 추정은요, 입증의 부담을 변화시켜 줄 수 있을 거래요. 이를테면. 하지만 이것은 가능하게 남아있을 거래. 무엇을 주장하는 것이? 그 문구가 항상 따르지 않는다는 거야. 그 문구를 따랐던 것이 뭐 했을 때, 얘들아? 법령의 목적이나 혹은 법관의 의도를 뭐 하는 거예요? 좌절시키거나 혹은 부당함이나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을 때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이 첫 번째 줄에서 이 사람은 이 판사의 이야기를 통해 문구와 법령을 한 가지의 단일 개념처럼 말하지만 여기서 딱 이렇게 얘기하죠. 문구가 말하는 것이 법령이 말하는 것이다. 얘들아,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잘 보세요. 문구가 말하는 것이 곧 법령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지만, 이거는 다시 얘기하자면 개념을 이분화시켰다는 거예요. 문구와 법령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한 각각의 개체로 봤을 때 얘가 의미하는, 문구가 의미하는 게 법령이 의미하다, 각각의 개체로서 보게 된 거죠. 이렇게 이분화가 되어지고 나니 실질적으로 그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입증의 부담을 변화시키기는 했어. 이를테면 as it were는 이를테면 말하자면 이런 뜻이요. 하지만 이것은 뭘 논쟁할 수 있냐면, 문구를 꼭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뭐 한다면 문구를 따르는 그것이 문구를 따르는 그것이 만약 법령의 목적을 좌절시킨다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 문구가 경우에 따라서는 꼭 법령이 원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둘을 대립시켰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결국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를 따로 떨어뜨려 놔서 이거를 같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다르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문에서 요거를 핵심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친구들은 대부분 높은 확률로 저번에 있었던 문제들을 풀어보셨을 건데, 예를 들면 컬처테인먼트라고 이야기하는 수능에 나왔던 24번 문제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 그것에 대한 캐시적인 측면과 메시지적인 측면들을 쪼갰죠. 그것의 대립의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문 또한도 그 부분의 입장을 같이 따라주고 있고 대립의 구도에 대한 부분들을 뽑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쟁들은 rarely, 드물게 만들기는 굉장히 쉬울 거야. 드물게 쉬울 거라는 건 어렵다는 거야. 주장하기엔 굉장히 어려울 거래. 근데 명백한 그러한 문구의 말에 대항해서 주장하는 거는 절대 쉬운 일은 아니래. 다소 물을 거슬러 수용하는 것과 똑같아. 상류로 수용하는 것 같을 거래. 어렵다는 거겠죠. 하지만 많은 법률 시스템에서, 그리고 아무도 특히나 미국에 있는 법률 시스템에서 그러한 주장들은 뭐 하다는 거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것이 실수가 되어질 수도 있을 거래요. 무엇하는 거 있어서 정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정도냐면, 우리가 직접적인 의미, 다시 얘기하자면 법령에 기술된 문구의 직접적 의미가 지배적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 해석에 있어서. 즉 법령과 문구와 법령이 딱 붙어있는 부분의 정도를 무시하는 건 실수가 될 수도 찌라도잖아 얘들아. 그 말은 뭐야?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거는 이 문장보다는 결국 뭐의 핵심이에요? 뒤에 문장이죠. 이것은 실수가 될 수 있을 거래요. 사실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 또한 돼요. 그것은 문구가 비록 이것이 시작점일지라도 마지막 지점은 아니라는 거. 즉 문구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거의 해석의 여지를 두지 않고 그저 그게 끝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핵심.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시작일 수도 있지만 끝은 아니라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무시하는 것뿐만 또한도 실수가 될 것이다. 다시 얘기하자면 문구가 곧 법령이다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범위를 무시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더불어 문구가 절대적으로 법령이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아직도 문구가 말하는 그 자체가 법령이다 라고 말하는 거에는 이견의 여지가 있다는 거겠죠.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 부분은 챌린지 2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문헌적 해석, 이 맥락에 대한 문헌적 해석을 넘어서는 법령을 이의를 제기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지문입니다. 그쪽에 도전을 한다는 거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법령적인 맥락과 법리적 의도를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4번은 안 되는 거야. 4번에 아마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선지인데 이 두 개를 나눈 게 아니에요. 이 지문은 텍스트와 법령을 나눈 거예요. 텍스트와 법령을 나눈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1번 문제에서도 여러분들 이거는 해석이라고 해서 한 대 묶어 해석한 거기 때문에 안 되고, 궁극적인 권위에 대한 증거도 아니죠. 법령의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법리적인 의지, 그러니까 이것도 분류를 아직 잘못해 놓은 거죠. 여기는 뭐라고? 문구 자체가 법령이 될 수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한 글의 핵심이었다. 괜찮나요? 오케이,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29번 문제입니다. 얘들아, 어법 문제는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포인트와 초점을 해설 전체보다는 해석에 좀 두도록 해볼게요. 1번 문제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혁신에 대한 참가자들이 being carry away their 그들의 명백한 열정들을 얘들아 carry away의 뜻을 알았으면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carry away의 뜻은 미안합니다. 도취되다, 분위기에 휩쓸리다요. 괜찮나요? 오케이. 그 다음 이번 문제 니드의 주어는 뭐였어요? Every organization. 이렇게까지 묶여서 단수가 맞았네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다음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자, this does not mean that 이하 문장에서 대절 뒤에 문장이 뭐 한 거예요? 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 없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each of them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보면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 이거 수능에 되게 자주 나오는 문장이죠. 여기에 동사가 나와 있고 투부정사 이하의 imagine 뒤에 있는 이 대절에 organization을 꾸며주는 문장에서 동사가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닦여요. 그리고 또 동사가 나오는데 지금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이 절과 이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위치로 바꿔야겠죠. 접속사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뭐 and each of them이라고 하시든 아니면 each of which라고 하시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인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요거 조금 오해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1번에 관련된 것만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도치되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도치시키다라는 의미죠. 도치시키다. 얘들아, 미안. 도치시키다. 자, 도치되다는 수동태로 사용한 게 도치되다예요. 도치시키다입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리게 하다라는 의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carry away라는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포인트아웃을 해두시면 아마 문제 자체에서는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1번으로 체크하게끔 조금은 유도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되게 얘들아 주로 이제는 be carried away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도치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해요. 능동태로는 도치시키다. 감정처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30번입니다. 자, 우리는 삶을 두 가지 방식으로 보게 될 거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그리고 어떤 이야기야?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진실된 것에 대한 이야기래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와 객관적 진실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not to say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 이야기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래요. 그들은 종종 우리의 특징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는 거겠죠. 자, 사회학적 이론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사회학 이론은 그 관점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회학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협력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상이 네모되어지는 것에 대한 협력적 활동이래요. 첫 번째에 대한 거는 얘들아 형성이고 두 번째 건 해체죠. 거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상이 있는데 인상 또 나오죠? 하나는 우리가 주는 인상이고 하나는 우리가 발산하는 인상이라는 겁니다. 잠시만. 인상이 해체된다는 게 아니라 그럼 결국 내가 주는 인상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고 내가 발산하는 인상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게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문장은 너무나도 쉽게 형성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는 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통제 가능할 거래요. 거의. 예를 들면 우리의 딕션 말하는 것이나 혹은 몸짓 언어로서요. 반면에 우리가 발산하는 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반대 개념이니까 얘들아 쉽게 가면 되잖아. 이건 통제 가능한, 이걸 통제할 수 있으면 얘는 통제 불가능한 거겠지. 통제 불가능하다는 거는 의식적인 거야, 무의식적인 거야? 무의식적인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주는 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꼭 거짓말은 아니래요. 하지만 요거 문제 잘못 나온 것 같다 얘들아. 여기서 하지만인데 이거 세미콜론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하지만 그들은 can be distorted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들은 실질적으로 왜곡되어질 수도 있고 과장되어질 수도 있을 거래요. 뭐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인 통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왜곡되고 과장될 수도 있어.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는 인상이 맨날 그냥 무조건 거짓말은 아닌데 과장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는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주는 이야기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것은 확실하게 사실인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발산하는 이야기가 될 거래요. 우리의 발산하는 이야기들은 결국 왜곡과 그 다음에 과장에 의해서 제약된 거예요? 제약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따라서 여기에서의 핵심은 제약되지 않는다. 왜? 위에서는 제약시키고 있으니까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위에는 과장과 왜곡에 의해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주는 인상은 과장과 왜곡에 의해서 거짓으로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산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자 우리의 잠재의식이자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곡이나 과장에 의해서 제약될 수는 없을 거다. 괜찮나요? 오케이,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소유주들은요, 아이고 제가 이거를 선생님 패드를 좀 빌려서 수업하는데 계속 나오네요. 자, 자동차 소유주들은 그의 자동차를 운전할 권리가 있을 거래요. 하지만 또한 책임을 부여받게 되어질 거래요. 여기서 얘들아 accountable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책임 있는. 자, 그리고 만약에 브레이크가 뭐 한다면요, 유지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동차가 누군가의 재산을 손상 입혔다면 당연히 책임을 부여하겠죠. 운전할 권리도 있지만 책임 가질 권리도 있다는 거야. 유사하게도 화학 회사들은요, 이 제품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을 거래요. 하지만 정확하게 같은 이유로, 뭐와 같은 이유겠어요 얘들아? 자동차 소유주와 같은 이유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같은 이유로서 이것의 법리적인 책임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 손상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화학품을 잘못 다뤘을 때요. 그러니까 법은요 인정한대요. 그리고 실행할 거래요. 어떤 권위성을요?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분명하게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또한 무엇을 실행하겠어요? 그것의 권위성에 대한, 너무 쉬운데? 책임이죠 여러분들.
자동차가 유상하잖아. 예를 들면 너가 소유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사고 날 수 있었을 때 네가 책임져야 돼. 화학 회사들도 야 너희들 물론 그것의 제품에 대한 통치권도 있지만 분명하게 그거 같은 이유로 너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 좀 더 읽어볼까요? 왜냐? 뭐 때문에 그러냐? 사적인 재산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어야 된대요. 그들이 유발한. 그리고 그들은 어느 정도의 그 재산을 사용했을 때 보장들도 합리적으로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타인을 해롭힐 수 있는 경향을 줄여야 한대요. 해롭게 할 수 있는 경향을 줄여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해석할 여지 없겠죠?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건 책임이네요. 정답 1번. 30번 너무 쉬웠다. 자,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이 사람과 그의 연구팀들은요, 통제할 수 있는 연구들을 행했대요. 이 공원에서요. 그리고 그 공원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 도둑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아마도 1톤 혹은 더 많은 석화된 나무들이 매달마다 훔침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의 허락을 받아서 그 연구진들은 나무를 길을 따라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추가적인 사인들을 놓았는데 두 가지 중 하나였어요, 얘들아. 첫 번째는 뭐예요? 규범적이고 두 번째는 서술적인 이야기를 넣었대요. 여기서는 규범적인이고 얘는 서술적인이죠. 자, 그랬을 때 그 규범의 메시지는요, 사람들에게 제거하지 마세요 라고 요청했대요. 석화나무를요. 공원으로부터. 그리고 묘사된 메시지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많은 방문객들이 석화된 나무를 제거합니다. 공원으로부터 이러한 자연적 상태를 변화시킵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묘사 방법이 다르죠. 비록 두 가지 메시지 모두 다 해석은 어떤 의미로서 되느냐? 나무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될 거래요. 근데 그들의 효과는 완전히 달랐대요. 재밌네요. 자,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규범적으로 말하는 거는 너무 가져가지 마라고 얘기를 했대. 서술적 메시지는 많은 방문객들이 그 공원에서부터 석화나무 가져가니까 이거 우리 그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5주의 연구 끝에 석화된 나무는 그 신호, 어떤 신호? 얘들아, 규범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것과 가까이 위치된 나무들은요, 그 규범적 메시지는 뭘 설명했냐? 많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묘사했던 그 나무는 5배나 더 많이 훔침을 당했대요. 뭐보다? 자, 규범적 메시지고 금지를 얘기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의도한 게 무엇이든, 왜냐면 메시지의 의도는 둘 다 동일하게 뭐였어? 나무 가져가지 마를 의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와 상관없이 결국 이 규범적 메시지에서 두드러지게 되는 것,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 자, 이렇게 읽고 나니까 헷갈려. 근데 규범과 서술에서의 차이가 뭐였는지 지문에서 다시 한 번 더 포인트를 잡으며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죠. 어떤 부분에서 이 차이가 나타나냐? 그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묘사했던, 말해줬던 메시지였대요. 자, 그러니까 지문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답을 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와서 밑에 읽어볼까? 자, 규범적이 어떻게 우리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몰라요. 어떤 방법을 했는지 몰라. 왜 소수들이 무슨 소리야 이거는? 대다수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왜 상황은 변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진 않았죠. 어떤 이익이 선호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죠. 결국 정답은 3번이요. 서술적인 친구가 두드러지게 규범과의 차이. 의도는 동일하지만 차이는 뭐였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해요 라는 데 초점을 맞췄고 그것이 그런 변화를 일으켰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다음에 이제 3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진보된 사회에서 상대적인 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어쩌면
자, 타인들이 앞서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주네. 진보된 상황에서 부는 나머지와 보다 앞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래요. 어디에서? 물질적 이점에서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들은 이미 진화의 단계에서 살고 있고요. 그것은 타인들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곳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이미 조금 진화된 상황에서 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 나머지 사람들보다 약간 앞서 있는 거고 그건 약간 더 진화된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결과적으로 상대적이겠죠. 뭐하기보다는 절대적인 개념이기보다는 상대적이겠죠. 이것은 이걸 덜 씁쓸하게 만들어주진 않을 거래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 상대적이라는 것 자체가 가난이라는 거를 우리가 덜 씁쓸하게 만들어주진 않을 거래요. 비록 진보된 사회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바램들이라는 것은 더 이상 물리적 필요는 아니었을 거래. 왜? 그만큼 사회가 진보됐으니까. 하지만 시민화의 결과였대요. 문명의 결과였대요. 이건 여전히 사실이래요. 각각의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은요, 제공되었대요. 오직 소수에게만. 그러니까 즉 상대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접근 가능할 수 있게 해줬대요. 모든 사람들인데 오직 뭐하는 방식으로 더 진보되었을 때만. 즉 전제가 붙었죠. 내가 더욱더 진보되어져 있을 때만 그거에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 소수에게만 제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의 상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의 대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인데 그걸 왜 원하냐? 타인들이 이미 그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보적인 사회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과정에 의존하고 있냐? 학습과 모방의 과정에 의존하고 있고 그렇기에 그 욕구들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욕구들과 같은 경우에요. 그 욕구들이 이것이 만들어내는 그 욕구들은 인식되어질 거래요. 오직 무엇으로서만? 더 많은 노력의 자극으로서만 인식되어진다는 거예요. 포인트 잡히시나요? 결국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야 얘들아? 내가 원하는 부의 추구와 같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상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타났고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보가 더 됐냐 덜 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부분들이 우리는 결국 오직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라는 포인트로만 잡히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것은 보장해 주진 않을 거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결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결국은 뭐하다는 거야 얘들아?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모두가 얻을 수는 없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결국 영구적인 상대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모두가 공평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무시하게 되는 거냐? 불충분한 욕구들에 대한 고통을 무시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뭐야 얘들아? 상대성이죠. 상대방과의 차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예시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겠죠.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얘기는 아닌 거고 얘들아 연관된 거는.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들에 대한 연관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무기력함으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절대적인 가난은 상대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굉장히 잔인하게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뒤에 문장 이어서 해석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욕구들을 증대시키냐? 어떤 비율적으로 모든 욕구들을 증대시키는데 이것에 선물로서 나타나게 되어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하지만 이것이 진보된 사회에 남아있자 몇몇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이끌 것이고 나머지는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상대성이 유효할 것이다. 괜찮나요? 좋습니다. 34번 문제도 가볼게요. 도시의 공학자들은요. 수세기에 있었던 연구들을 가지고 있게 될 거고 그것은 주입했대요. 자동차 중심 오토센트릭이잖아. 자동차 중심의 과정들을 주입했던 연구들을 가지고 있을 거래요. 그리고 그 연구들은 트랜스포테이션 운송이라는 것은 자동차래요. 그리고
여기서 다들 이유는 없겠네. 자동차래요. 그리고 보행자, 자전거 타는 사람, 공공대중 승객들, 모든 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연적 적이래. 이러한 규칙에 있어. 다시 얘기하자면 뭐야? 자동차 중심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규칙에 문제가 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이러한 방식은 아니었지만 오랜 노력들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한 건 아니었지만 꽤나 중추적인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츠스트리안 피터, 이 사람이 썼대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차, 도시 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출현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의 사상자나 정체와 같은 경우, 그것이 초기 20세기에 야기했던 사상자나 정체에 관련되어진 두려움으로 인해, 다시 얘기하면 너무 빨리 움직여.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상자가 나거나 정체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무섭지. 그러니까 거주민들, 학교,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공포로 반응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계를 추구했대요. 자동차 속도에 있어서요. 근데 자동차 산업가들은 어떤 대안적 관점, 그러니까 자동차에 제약을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는 속도의 제한. 그런데 이 자동차 산업가들은요, 대안적인 방법들, 사건의 버전을 나타내는데 그건 뭐였냐? 네모였다는 겁니다. 대안적인 거니까 얘랑은 다른 개념이 되겠죠? 결국 사적인 자동차의 디펜더, 방어자는요, 어떤 개념들을 만들었냐? 무단횡단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대. 그리고 안전 캠페인을 벌였대요. 그리고 교육적 자료를 사용했대, 학교에서. 그것은 어떤 생각을 강화했냐? 도로는 자동차를 위한 것이야. 그리고 보행자는 책임을 가져야만 해. 그들의 개인의 안정에 있어서. 거리에 대한 공포와 피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거 책임 전가 누구한테 했어? 보행자에게 책임 전가했죠. 괜찮나요? 그래서 운전자들은요, 배웠다는 거예요. 그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것이라는 거야. 운전자들이. 도로는 그들의 것이야. 그리고 빨간불에서 멈춰. 사람들 대신. 그리고 그 도로의 작동 원리는 오늘날도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을 멈추는 게 아니라 빨간불에 멈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을 보면 멈춰야지 빨간불에 멈추는 거는 도로 운전자 중심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거, 대안적 생각은 누구였어? 보행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였죠. 가봅시다. 보행자들은 그들의 개인의 인과관계에 비판을 받게끔 했다. 맞죠? 더욱더 more traffic light, 더 많은 신호등이 필요했다. 아니죠. 보행자 안전 안중에도 없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자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자동차의 숫자, 거래 자동차의 숫자는 절대 이렇게 주장 안 하죠. 운전자들은 특별한 안전교육을 받아요. 얘네들은 그냥 자기들이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도로의 모든 자동차들은 운전되어져야 된다고. 즉 보행자를 머릿속에 가진 채로, 아니야. 보행자가 자동차에 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가진 채로 운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괜찮나요? 그 다음 35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거 좀 쉬우고. 가봅시다. 미시민족의 관점에서부터 언어적 그리고 시각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잘 이해되어질 수 있을 거래요. 그들의 관계,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요.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인 물질,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물질적 상황에 따라서 잘 이해되어질 수 있을 거래요. 중심 내용 포인트 잡고 가면 되겠네요. 언어적 그리고 시각적인 행동이 이해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요.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제스처, 그들의 손으로 하는 제스처들이 가졌을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서로에게 동시에 말할 거래요. 그래서 무엇을 조정함으로써 그들의 시각과 그리고 언어적 행동들을 조절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똑같은 말이죠.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시각, 언어, 행동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다. 사람들은요 차지하고 그리고 이동하는 거래요. 어디 안에서 3차원의 공간에서요. 그래서 그들은 물리적 물체들을 포함하고 있을 거고 구조를 포함할 거래요. 3차원에서 움직이니까. 그리고 그 움직임이라는 것은 거의 인식되어질 수 있을 거고 이해되어질 수 있을 거래요. 그들의 관계 똑같은 말이죠. 인식되고 이해되어질 수 있다.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 똑같은 말이네요. 자, 무엇에 있어서요? 물질적 세계에 있어서요. 또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상호의 과정이래요. 참여자들 사이에서. 그 사람은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의 그러니까 목소리와 시각적 메시지와 의미들을 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얘들아 여기서 서로에게 이해되어지고 얘기되어질 수 있는 행동들이라는 거를 결국 여기서 구체화시켰죠. 의사소통이죠. 왜 그러냐면 얘들아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서로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고 여기서 어떤 예시를 하나 중간에 들어주냐면 제스처 어디 갔어? 제스처가 있잖아 얘들아. 사람들은 그들의 손으로 제스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부분들이 실질적인 의사소통의 빌드업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그들이 서로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행동, 목소리로 할 수 있는 행동, 시각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이어진다고 보는 게 좋겠죠.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열린 대화는 연결성을 약속하나 오해가 비료로 딴 땅에 씨앗처럼 뿌려질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은 성급한 판단과 불명확한 표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여기서 얘들아 시각과 목소리와 같은 보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상호의 맥락에 따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문은 의사소통을 했을 때 오해가 쌓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확신을 얻기 위해 5번을 이어보면 됩니다. 게다가 말하는 것과 시각적 행동은 아마도 전반적인 과정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내포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의 주변의 큰 범위의 과정들을 포함할 수 있고 혹은 행동들을 포함할 수 있고 such that 그러한 것들은 어떤 특정한 행동들이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이해에 대한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거다. 맥락이 너무 다르죠. 그리고 오픈 다이얼로그도 아예 결과 다른 얘기죠. 제스처나 목소리를 통해서 서로가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36번 질문입니다. 자, 만약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rise up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얘들아 붕기하다, 들고 일어나다, 봉기하다, 그리고 들고 일어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저항에 따라서 봉기하고 들고 일어나는 길을 원한대요. 어떠한 객관적으로 관찰된 불평등에 있어서요. 그랬을 때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수많은 인지적 평가적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그것들은요 굉장히 클 거래요. 자, 그러면서 한번 가보도록 해봅시다. 자, 실질적으로 what matters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옳고 그르든지 간에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들이 공유한 상황이 더 나아질지 나빠질지. 너무 멀리 왔지 얘들아. 아직 여기에서는 어떤 몇 가지 단계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더 잘 될지 악화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자, B번으로 가보자. 그래서 아래 즉 우리가 저기 런다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낙후된이야. 낙후된 이웃에 있는 낙후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take offense at the neighbor's new bicycle. 분명히 새로운 자전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성을 띠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쾌감을 느낀다는 거야. 뭐가 아니라 부자들의 자동차가 아니라요. 게다가 사람들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냐? 현재의 상황, 그들의 집단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비교할 거래요. compare A with B죠. 자, 무엇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는 거냐? 과거의 상황과 비교할 거라는 겁니다. 일단 쭉 가보자. 첫 번째로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불평등을
그리고 불평등을 나타내고 불평등을 인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relevant는 연관돼 있다. 그들 개인의 상황과 연결시킬 거래요. 그러니까 불평등을 개인의 상황과 먼저 연결시킬 거구나. 하지만 이것이 뭘 입증하냐?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주로 어떤 사람과 비교하냐면 compare A, B, B 똑같이 나오죠. 그들의 즉각적 주변과 비교할 거래요. 다시 얘기하자면 먼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 비교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do not register any. 자, 어떠한 불평등도 등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might have with respect to other. 자, 타인들, 즉 더 넓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련된 사람과의 불평등은 상관없다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그들이 한다면 이것은 연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개인적인 부분이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과 비교하지. 근데 이거 어디서 나왔어 얘들아? 낙후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이웃의 새로운 자전거에 오히려 불쾌감을 느끼지, 부자들, 다시 얘기하면 교외 지역에 멀리 사는 부자들의 자동차에는 안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 개인적인 얘기 어디 나와 있어? 여기에 나와 있죠. 두 번째로 가볼까? 얘들아, 그들의 상황이 더 나아졌냐 나빠졌냐,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두 줄까지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인 거 알 수 있겠어? 그런데 이 furthermore 이하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이제 furthermore 이하에서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경향이 있냐면 그들 집단 내 현재 상황을 과거의 상황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개인에서부터 뭐로 빌드업도 얘들아?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거기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 A번에서 그들의 공유된 상황이야. 얘들아, 공유된 상황이라는 거는 지극히 개인적이야, 집단적이야? 집단적이죠. 그래서 여기선 집단적 상황으로 보면 되겠죠. 얘는 얘가 연결해주네. 따라서 정답은 CBA가 되겠네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37번입니다. 이 지문은 진짜 웃긴 게 얘들아, 얘는 솔직히 선생님 그냥 이거 여러분들 해설강의 찍기 전에 선생님 먼저 풀어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어땠는지 말해주기 위해서. 근데 이거 아마 공감하셨을 텐데, 이거 순서 문제 많이 푼 친구들은요, 이거 근거만 가지고 다 풀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추가적인 이유로. 이거 말만 들어도 믿음, 추가적인 이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죠? 좀 쉬웠는데 그렇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좀 아쉽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치밀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생명체들은 진화해 왔대요. 무엇을 증대시키려고요? 생산의 적합성을요. 유전자의 생산의 적합성을 진화시키기 위해서요. 무엇을 늘리는 게 아니야? 인간의 합리성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하자면 얘들아, 번식에 초점이 들어간 거지 뭐가 아니야? 합리성에 초점이 들어가서 진화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합리성보다 번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진화에 있어서. 적합성의 증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어떤 증가를 수반하지 않냐면 합리성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을 거래요. 똑같은 말 또 써줬네요. 예를 들어보서 신념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번으로 해요. 자, 비신뢰적이고 에러가 있고 위험을 유발하는 전략들은 더 호의적이게 될 거래요, 자연 선택에서. 너무 멀리 왔죠. 아직 신념에 대한 이야기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떤 맥락인지는 알겠는데, 왜냐면 여기 맥락을 빌드업 했을 거니까. 합리성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내용일 건 알겠지만, 박스 바로 뒤에 오기에는 너무 멀리가 있죠, 지금. 믿음이라는 거는 항상 세상을 쫓지 않을 거래요. 극한의 정확성으로요. 무엇에 있어서? 그들의 적합함이 증가되기 위해서 분명히 정확성만을 따르진 않을 거래요. 그래서 진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증하지 않을 거래요. 자, 완벽한 인식적인 이성을 보증하진 않을 거라고. 똑같은 말 써주고 있죠, 박스랑. 예를 들어보자. 진화라는 것은 fail to select out. 인식적인 메커니즘을 선택하는 걸 실패하게 될 거래요. 높은 정확성이 있어서. 언제? 그들이 생물학적인 자원에 있어서 값이 많이 들 때는 굳이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이유에서 그 믿음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maximally truth. 확실히 진실을 보존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잠깐만 얘들아. 이거 너무 지저분하게 적어놔가지고 선생님이 순간 놓쳤다. 아 그치. 오케이. 쏘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그래서 믿음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진실의 보존 자체를 극대화시키지 않는 추가적인 이유는 매우 조심스럽고 위협을 유발하는 추론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즉 무언가 결론에 뛰어들게 만든다는 거야. 위협이 아주 작은 증거만을 가지고 위협에 뛰어들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요. 아마도 무엇을 일어나게 된다는 거요? 잘못된 믿음을 형성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종종 그것은 그리고 진실된 믿음보다는 잘못된 믿음들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뭐 하는 것보다 더 적은 헤어 트리깅 반응이 빠른 것들보다요. 그리고 그것은 수많은 증거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 적게 반응이 빠르다는 건 오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 오래 기다려서 더 많은 증거를 판단하는 것보다 즉각적 판단이 물론 분명한 잘못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왜 얘기하고 있는 거냐? 믿음을 형성하는 메커니즘 기제 자체가 꼭 그 진실의 보존을 극대화시키진 않는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우 조심스럽고 위험을 유발하고 있는 추론적인 전략들이에요. 이거는 뭐야 얘들아, 단숨에 결론을 내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까? 매우 조심스럽고 위험을 유발하는 추론 전략? 사실상 뒤에서 조금 힌트를 얻으면 좋은데 이게 그런 거야. 내가 지나가다가 조금만 인기척이 들려도 확 하고 도망가. 가만히 기다려서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게 경계하고 계속해서 학습하지 않고 그냥 바로 도망가는 선택을 해. 이거는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또 별거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잘못된 믿음을 형성하게 되죠. 이와 같은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분명히 좋은 믿음보다는 잘못된 믿음들을 더 많이 일으킬 거래요. 괜찮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없고 에러가 증명되고 입증한 전략들, 다시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위에 굉장히 다른 색깔로 해줄게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을 유발하는 추론,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과 연결되는 거죠. 이 부분은 자연의 호의적이 될 것이다. 자연 선택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괜찮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나오고 C번이 나오고 A번이 나온다. 자, 38번입니다. 자, 에너지가 넘치는 남자는 아마도 일시적인 비고용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치게 될 거래요. 하지만 이것은 또 불가능하게 될 거래요. 그가 영구적으로 비고용 상태일 수는 없을 거라는 거겠죠. 당연히 얘들아 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시대를 지나게 될 것이고, 이거 왜 똑같은 말 또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시간에 영원히 비고용 상태는 아닐 거다.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기둥이 될 거래요. 자, 무엇에 있어서의 첫 번째 기둥이 되어지는 거냐면 번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번영의 첫 번째 기둥이 되어지게 될 거래요. 그리고 이것 없이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장비인 이것 없이 거기에는 어떠한 번영도 존재하지 않을 거래요.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가 곧 뭐를 만들 것이다? 번영을 만들 것이다. 어떠한 에너지도 어떠한 능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래. 즉 거기에는 어떤 자존감과 독립성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없다는 거는 능력이 없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자존감과 독립성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비고용 상태 사이에서, 또 비고용인들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데 도취됐네요. 그 사람들은 비고용되어져 있어. 즉 실업 상태야. 그리고 순전한 이러한 첫 번째 본질적인 에너지가 없어서 실업 상태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박스는 얘들아 고용되는 상태, 에너지 넘치는 상태를 얘기하죠. 고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 남성, 어떤 남성이냐? 많은 시간 낮 동안 서 있어. 거리의 코너에. 그의 손에,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요. 그의 손을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그의 입에는 담배를 물고 있는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냐면 그에게 한 잔의 맥주를 대접할 만한 사람, 이 사람이 다시 주워 더 맨으로 올라와야 돼요. 거의 없을 거래요.
고용할 수 있는, 즉 고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래요. 혹은 이게 오더라도 그에게 오더라도 그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얘들아, 이거 should 여기서 if 생략이야. if it should come이라는 표현이요. 혹시라도 그에게 기회가 오더라도 그는 그 고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래요. 물리적으로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것은 그는 일상의 삶이 더욱더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무기력함은요, 결국 그 스스로가 적합하지 않게 만들 거래요. 일과 있어서. 자,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이 뭐에 대한 얘기라는 거야? 에너지가 없는 상태는, 에너지가 잘 안 보이죠? 에너지가 없는 상태는 그로 하여금 적합하지 않게 만들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을 살아가는데 적합하지 않을 거래요. 그는 발견할 거래요. 이거를 일하거나 혹은 이것을 만드는 것을요. 왜냐하면 무기력함이라는 거는 그에게 고통스러울 거래요. 그리고 일은 기쁠 거래요. 에너지 넘치네요. 비고용 상태를 바로 건너뛸 수 있겠죠? 잘 들어봐, 얘들아. 지금 여기까지 전부 다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왜 실업 상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면, 지금 여기서는 고용된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고용될 수 있는 건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 고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은 여기 5번으로 들어가 주는 게 적합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봅시다. 자,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자, 이것도 if 생략이네. 자, 만약 나쁜 의사결정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러한 판단들에 대한 이유는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직 존경하는 전통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말이 뭔진 모르겠지만 얘들아, 결국 잘못된 의사결정이 만들어져도 존경은 남아있다. 확실하게 대부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최고가 항상 승리하진 않는다는 거. 하지만 우리는 go out of our way. 자, 우리는 그 반대의 예시를 찾는 것에 노력하지는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최선이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니야. 그 반대에 대해서도 우리 딱히 고민하지 않아.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이 적용되는 이야기들을 받아들일 거고, 그리고 이것은 기쁜 감정을 주게 될 거래요. 왜? 우리 딱히 반대에 대해서 생각 안 하잖아. 그리고 희망을 독려할 거래요. 어떻게 우리 삶이 살아가는지에 대해서요. 알고 있는 이야기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과거의 승리들, 어떤 승리냐? 의심적인 윤리 이론이라든지 혹은 의심할 만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과거의 승리야. 예를 들면 록펠러 등등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승리는 기억될 거래요. 무엇이 아니라 그들의 결점이나 유명하지 않음, 즉 그들의 개인의 시대에 인기가 없던 것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기억될 거래? 성취의 영웅으로 기억되게 될 거래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뭐 엄청 대단한 걸 이루지는 못했을 수도 있고 약간 애매한 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들의 성취의 영웅으로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승리와 그리고 그들의 공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공헌과 사실은 그것은 신화에 적합하 있죠. 그 부분들은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래요. 우리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가장 유명한 것은 그들의 승리 혹은 그들의 실질적인 어떤 정말 많은 기여들과 같은 부분들이 되겠죠. 고려해보자. 리버티 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크래긴 하우프, 그 자유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절반이 깨졌대요. 언제? 첫 번째로 쿵 하고 쳤을 때 1753년에. 그리고 수년 후에 다시 깨졌대요. 명백하게도 그것은 잘 만들어지지 않았대요. 어떤 영웅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대요. 그 자유의 종은 현재 숭배받고 있는 숭배적인 어떤 기념물이래요. 무엇에 대한? 미국 역사에서요. 그리고 알프레드 노벨로 보자. 그 사람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대요. 노벨 평화상을
만든 사람으로서. 근데 그런 알프레드 노벨은 그의 불을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대. 자, 잘 들어봐 얘들아. 여기서 조금 헷갈릴 만한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잡을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를 문제를 풀 때 어떤 부분이 헷갈렸거냐면,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는 이 위에 나와 있는 예시가 두 가지의 결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록펠러에 대한 예시야. 그치? 그리고 나서 리버티 벨이랑 그 다음에 알프레드 노벨이야. 근데 잘 들어봐. 여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박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2번에 들어가냐 아마 4번에 들어가냐라고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4번에 들어가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 잘 들어봐. 잘못된 결정들이 만들어졌을지라도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그러한 판단의 이유는 사라지고 우리는 오직 존경의 전통만 남는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 록펠러나 이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된 의사결정을 만든다라던가 혹은 두드러지게 어떤 큰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들이 명백하게 명시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없죠. 그냥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영웅적인 미부, 성취로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러한 것들로 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노벨일은 제가 불을 뭐로 만들었어 얘들아?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것으로 만들었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종은 처음에는 깨졌어. 반. 그리고 이후에는 또 완벽하게 또 깨졌어. 그건 잘 만든 게 아니잖아. 첫 번째 타종 때 깨지고 다시 한 번 더 수년 뒤에 깨졌대. 잘 만든 게 아니잖아. 그리고 절대 영웅적인 게 아니잖아.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것을 뭐하고 있을 거래? 존경으로 사용하고 있을 거래. 그러니까 결국 얘들아 뭐예요? 과거에 분명한 흠결이 있었고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도 그리고 노벨 또한도 과거에 그렇게 불을 쌓았을지언정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가 어디 납부되어 있어요? 박스에 내포되어 있죠. 정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에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 문제이죠. 기상학자들은요 거대한 많은 양의 기상 예보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들의 정확성을 체크하는 루틴이 있을 거래요. 그리고 그것이 왜 그들이 한두 번의 기상은 꽤나 정확한데 반면에 8번의 기상은 그렇지 않을 거래. 예보는요. 이러한 분석과 함께 기상학자들은 자 명백히 만들 수 있을 거래요. 그들의 이해에 대해서 어떻게 기후가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모델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시도했을 때 자 기상예보 측정 예보하고요 그리고 측정하고요 그리고 뒤집게 될 거래요. 명령문이죠. 그리고 반복하게 될 거래요. 이것은 절대 끝나지 않는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 수정하고 틀리고 수정하고 점진적인 개선에 있어서요. 그것은 설명할 거래요. 왜 기상 예측이라는 것이 좋고 점차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지요. 왜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니까. 근데 거기에는 많은 한계들이 분명하게 존재할 거래요. 그러한 개선에서는요. 하지만 왜냐하면 날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예시래요. 뭐에? 비선형. 다시 얘기하면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교과서적인 예시래요. 더욱더 기상 예보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기회들 이것이 혼돈이 날개짓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예상을 더 멀리 할수록 변수나 혼돈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예측값을 날려버리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더 멀리 기대하게 된다면 결국 혼돈은 더 증가할 거고 예측은 더욱더 불투명해진다는 거야. 컴퓨터의 힘의 큰 도약과 지속적인 개선이에요. 예측 모델에 대한 개선은 분명히 한계를 뒤로 약간은 더 미뤘을 수 있을 거래요. 이것을 미래. 하지만 그러한 진보는 점차적으로 더욱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성과는 0으로 수렴하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얘들아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 불가능해? 결국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냐? 아무도 모를 거래. 하지만 현재의 한계를 안다는 것은 명백한 성공이래요. 계속해서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 기상학자들은 예측을 개선시킬 건데 어떤 부분으로서 개선시킨다고 이 사람이 언급할 수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은 그쵸? 개선된 과정들을 통해서요. refine. 재정비되는 거죠. 재정비된 과정들, 즉 개선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예측을 증가시킬 수 있을 거래요. 하지만 날씨가 선형적이지 않아, 즉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 왜 선형이 나오냐면 이렇게 쭉 해서 계속해서 여기 나와있죠. 비례관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증가할 때마다 이렇게 증가될 거야, 이런 식의 예측이 안 되는 거야. 마구잡이라는 거야. 그래서 긴 시점의 정확성은 결국 거대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괜찮나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해설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법들은 빼고 편하게 지문 전체를 해석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떤 수업을 들으시든지 간에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험도 화이팅